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6.25 사변,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것이 바로 6.25 사변. 그 6.25 사변도 우리가 지난 지 벌써 35년이나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 한간에는 제2의 6.25도 또한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북한 괴뢰의 도전적인 태도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증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986년 12월 28일 일요일 새벽을 기해서 북한 괴뢰군이 남침을 해올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써내신 한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시나리오를 펴내신 분, 군사 전문가이며 역사학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군사학을 가리키신 이명창 씨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창 씨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책이죠, 쓰신 게? 네, 그렇습니다. 1986년 12월 28일 이러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동기라고 말씀을 드릴까,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 그 책을 써내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네. 연구한 바가 발표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쿠데맹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네. 쿠데맹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쿠더맹이란 불란서 말로요. 네. 직역하게 되면은 손으로 한 방 쳤다는 뜻이나 네. 그 강력한 힘에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성공적 전개, 즉 기습 공격을 이름이며 독일 말로 번개 같은 작전, 전격전이란 그 블리츠크리그이란 말과 비슷합니다. 기습이군요. 네.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게 기습 공격. 네. 네. 그럼 이런 그 책을 쓰신 그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임 선생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고 싶으셨습니까? 원래 그 전사를 다룰 때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네. 전쟁의 진행 방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네. 또 그 전쟁에서의 승자와 패자의 지휘법을 연구 비교하는 것이 통예입니다. 네. 1986년 12월 8일에서 저는 그 기습 공격으로 성공한 예들을 모아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3부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에서는 트로이 전쟁, 마라톤 전쟁, 또 알렉산더 대왕과 하니발을 다루었고, 네. 현대로 넘어와서는 진주만 공습, 중동전, 네. 엔테베 작전, 네. 코리안 에어라인 007 등을 엮었으며, 네. 이러한 기습 공개 원칙을 응용한 네. 미래사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엮어본 것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럼 이 1986년 12월 28일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들이셨습니까? 고대 전사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사는 항상 매일 연구하는 바이고, 네. 자료 수집 및 준비 기간을 한 4년, 네. 실제 집필만 한 1년, 한 5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꼭 꼬집어서 1986년 12월 28일 이렇게 D-Day를 정하신 것은 어떤 근거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이건 가상이라고는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상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는 어디다 두시고 하셨습니까? 요즘 그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네. 키신저의 말로는 1988년 세계올림픽이 있기 한 해 전, 즉 1987년이 위험스러운 해라 한 바 있고, 네. 또 닉슨 대통령은 군부의 실력보다도 국민의 그 단합심과 국민의식이 전쟁 예방책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또 그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는 북한의 전쟁 전담반이 있으니 김일성이가 지휘하에 김정일도 지도위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1986년 12월이면은 아세안 게임이 9월 말에서 10월 초니까 한 3개월 후입니다. 아세안 게임을 잘 치러낸 후. 86 아시안 게임 끝난 그렇죠. 3개월 후죠. 네. 한편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10월 10일이면요. 올 10월 10일. 네. 금년. 네. 북한 공산당 창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승격되겠죠. 네.
D-Day를 12월 28일로 잡은 이유는 그 북괴가 기동하기에 좋은 겨울철 12월, 또 무사히 86년 아시안 게임을 치러냈다는 남한 시민들의 안도감. 네. 그 후에 또 28일이면은 성탄절과 신년 원단 사이에 낀 일요일이 됩니다. 아, 그래 일요일에 얘는 진주만 공습도 그랬고 6.25도 그랬고 특히 그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1979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아, 그래서 이 전쟁 개시를 잡는 게 무척 그 중대한 군사 문제인데 네. 1967년 6.1 전쟁 시에 네. 중동에서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본 이집트도 네. 그 1973년 10월 전쟁 시에는요. 네. 10월 6일이 그 욤키퍼라는 종교 예식일인데 그렇죠. 네. 날을 잘 잡아서 대승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하하. 네. 그래서 1986년 12월 28일 음력으로는 며칠인지 모르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D-Day를 잡으셨군요. 네. 그럼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는 어떨까요? 국제적인 정세는 물론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4대 강국 중공과 소련이 내 지원을 받는 북한 대 우리 대한민국인데 네. 국제 정세는 각박한 거니까 네. 항상 우리는 위태롭게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런 책을 쓰셔서 86년이 자꾸 다가오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또 소련 함대가 원산항도 이렇게 입항했다가 그런 적도 있고 참 네. 아주 상당히 겁도 나고 실감도 나고 참 이상야릇한 그러한 그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북한 괴뢰의 남침의 특징을 어떻게 가상하십니까? 원래 그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남향 침공 노선이 있습니다. 아, 서부전선부터 시작하면은 개성, 문산, 서울. 그 다음에 개성, 문산, 서울.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 네. 또 철원에서 연천, 동두천, 의정부, 서울. 네. 또 춘천, 가평, 서울. 네. 그 다음에 홍천, 용평, 이천, 네. 횡성, 원주 등 침공 노선이 많습니다. 아하. 이건 뭐 중국군이 우리 한국에 침략할 때도 그러한 침공 노선을 썼고,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그 오히려 연안에서 도강에서 강화도, 영등포, 안성, 안양, 수원 그렇게 서울을 우회한다든가 또 그 특수 목적 부대들이 항공기로 잠입해서 대전이나 그런 대도시를 점령하는 그 후방교란 작전 네. 그런 데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는 물론 가상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얘기군요. 침공이 결정된 사실이라면은 그 후부터의 실작전 내용은 예견할 수 있죠. 예견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가상이니까 그저 가상으로 듣지만은 미래사는 다 가상이죠.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럼 왜 북한 괴뢰는 기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제가 그 소년 시절에 홍길동전을 읽었습니다. 네. 그 미리 쳐들어갈 대감님 댁에 연락을 해주고 아하. 포도청에서 그 대감 댁을 첩첩에 싸고 지켜주고 있을 때 네. 실거사는 포도청으로 습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기습 공격은 그 메카터 장군이 말한 대로 그 전쟁사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어야만 전쟁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 뜻으로 기습 공격을 할 것이다. 네. 그럼 그 이 책에 쓰신 86년 12월 28일 여기에서의 그 북한 괴뢰 남침의 그 시나리오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28일인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럼 하루 전 12월 27일부터 시작하죠. 네. 아침 일찍이 이 김일성은 이제 휘하 장군들과 회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계획된 대로 남침토록 공격 대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공군과 육군은 미리 예정된 바를 실시만 하면 됩니다. 아하, 육군은 전선을 내서 침공을 개시해서 네. 우선 철원 문산의 일선, 네. 그 다음에
춘천, 인천의 제2선. 네. 하면은 벌써 서울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면 28일 새벽이죠. 그렇죠. 새벽 3시가 침공 개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30분간의 북괴군 포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북괴군 야포 대대는 남한군 진출을 강타할 것이며 네. 그때 이미 그 북괴군 공군은 대한민국의 그 중요 비행기지가 있는 네. 제 도시를 공습 맹타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죠. 30분 전이죠. 30분 전. 네. 그러니까 28일 오전 2시 30분. 네. 네. 육군이 침공을 개시하기 30분 전입니다. 30분 전에. 하하. 그 2시 30분은 네. 새벽 3시가 공격 개시 시간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30분 전까지는 육군의 그 공병들이 네. 지뢰라든가 철책이라든가 장애물을 제거해서 네. 3시부터는 전면에서 전방 보병들이 침공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2시간 반입니다. 아하. 새벽 3시에 이제 강타가 시작되나요? 새벽 3시에 전선에서의 전면전 육군 보병전이 개시되죠. 아하. 28일 03시. 네. 일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네. 그 후로 12시 정오가 되면은 이미 서울은 포위했으며 대전쯤의 대도시는 점령할 수 있죠. 아하. 12시 이후부터는 금강 이북 지역을 확보하는 데 자신이 있고 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대한 그 무력 남침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꿈이겠죠. 그럼 쭉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 책을 쭉 보니까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간이 나왔던데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몇 말씀 질문해 보겠습니다. 되게 그래픽으로 해보면 이러한 상황인데 책에 있는 대로입니다. 이게 물론 저 임쌤 쓰신 그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혹시 이 방송을 도중에서 보시는 분이 오해 없길 바랍니다. 86년 12월 28일 일요일 새벽 0시 김일성 공격 대기 명령 2시 30분 한국군 진지 북괴군 포병이 강타 3시에 군사 비행기지 공습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인가요? 북괴군 7개 군단 이것도 물론 가상의 숫자겠죠? 네. 북괴군 4개 군단이 침공 4개 노선에서 한국군과 전면적인 전쟁을 한다. 나머지 3개 군단은 한국군 야전군을 우회 남침한다. 2개 군단은 한국 야전군의 퇴로를 차단한다. 그래서 협공을 한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1개 군단은 계속 서울로 남침한다. 그러니까 그 남친 통로를 통해서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것이 동이 틀 무렵이면 아침이겠네요. 그렇죠. 한 8시간 후, 한 서너 시간 후쯤 됩니다, 이제. 그렇죠.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동이 틀 무렵이니까 북괴 어선단이 남한의 해안과 섬에 상륙하고 유원비어를 살포한다. 그다음에 12시까지의 금강 이북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반나절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침이죠. 아침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인데요. 되게 그런 것이 여기 써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참 아주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더워서 땀이 나는 건지 정말 몸이 오싹해서 땀이 나는 건지 모르겠으면 땀이 몹시 나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 준비 단계에서 가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가상을 했습니까? 우선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위장 평화 공세를 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6.25 사변 전에도 바로 그랬죠. 네. 실제 이 1986년 12월을 겨냥하고 있다면은 1986년 6월 말쯤 그러니까 아세안 게임이 시작하기 한 3개월 전쯤 네. 위장 전쟁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하. 즉 그 휴전시의 동부 전선에서는 그 아군이 거대한 지역을 탈환한 바 있으나 네. 서부 전선에서는 개성을 포함해서 38선 이남 지역을 저희가 좀 잃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밑에 그 소위 서북 5개 도서라는 걸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군 대 해병 간의 심리전, 네. 신경전, 위장 전쟁으로 전쟁 위기 의식을 좀 조장시켜 봤다가 아하.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9월 말 10월 초에 아세안 게임 무사히 치러내고 네. 그로부터 3개월이 못 돼서 바로 12월에 실제 기습을 시행할 그럴 수도 있죠. 네. 위장 전쟁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실제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한다.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 전쟁에서 그저 아무 일 없이 수습이 됐으니까 네. 안도를 하게 하고 네. 그렇다면은 그 북괴의 남침 계획 목표 거기에 북괴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괴라기보다도 그 김일성의 장군들이 노리는 것이 있다면 네. 물론 무력 통일이죠. 그러나 전쟁은 그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네.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 중단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히틀러의 경우에 시작은 잘했으나 그 언제 그칠 줄을 몰라서 패망하였고 네. 6.25 때에도 남한 전역을 노리다가 김일성은 압록강 너머로 쫓겨가서 했고 유엔군 또한 평양 원산선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가 중국군에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강 이북만 서울을 포위하고 대전을 점령하고 금강 이북을 확보한 후에 네.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자동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내버려 두기로 미리 작정을 하고 나설 수도 있죠. 그럼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전략 전술은 무엇이라고 가상을 하십니까? 공산군이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공산군의 기본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모 택통이 말한 것처럼 그 게릴라 전술입니다. 네. 그 게릴라라는 가히 그 물고기와 같아서 물을 형성해주는 게릴라들이 헤엄을 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민중 속에서 살죠. 따라서 전술을 더 큰 전략으로 발전시킨다면 네. 공산주의자들이 민심을 얻는 데 있습니다. 네. 월남이 그랬고 현재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노력하는 바가 바로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며 네. 그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들도 철저히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25 때 사실상의 6.25 때 공산군의 그 만행이라는 것은 오히려 인심커녕 그렇지 않습니까? 만행이라는 것은 아마 쫓겨가기 직전에 이를 겁니다. 우선 침략 성공 직후부터 네. 대학살 시작은 안 했을 겁니다. 네. 그 임수생은 역시 군사 전문가이시고 또 미국 대학에서 군사학도 가르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아시는 범위 내에서 과거의 기습 공격의 신뢰 그런 걸 몇 가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3세기 중반 얘기인데요. 네. 현재 그 터키의 서부입니다. 토이기의 서부. 트로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강국이었죠. 거기에 그 왕자가 페리스라고 있었는데 네. 그 그리스 연합국 중에 아주 군사국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의 세계 제일의 절세계 미녀 헬렌 공주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래 그리스의 제국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에게해를 건너 트로이 왕국을 10년 동안이나 공성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혀 성공의 기회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그 당시 그 그리스 연합 제국 중에 하나인 이타카국의 왕이고 또 그리스 연합군의 참모장격이고 또 이게 지금 트로이 전쟁 얘기인데 트로이 전쟁 후에 돌아오는 길에 그 일리아드와 호물에는 대모험 서사시를 쓴 오디세우스 장군의 그 음모 술수랄까 그러한 위장전술 기습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대목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그 300여 명의 특공대 자살 결사대를 집어넣고 바닷가에 둔 채 나머지는 전부 회군하는 듯 멀리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에서는 전리품, 전쟁 성공 축하 제물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갔다가 그날 밤 그 특공 결사대는 내려와서 성문을 열고 회군한 듯 했던 그리스군은 되돌아와서 소위 이게 제5열의 형성이죠. 현지의 그 적군 내에서에 이미 잠입한 자살 결사대. 그래서 그 트로이의 남성이라면 정말 그 씨가 말려졌습니다. 남자는 전부 죽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10년 동안의 복수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전답은 완전히 초토화해놓고 그렇겠죠.
헬렌 왕비를 구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트로이국의 공주들도 많이 잡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옛날 얘기로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네. 현재 그 이북에는 목조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네. 나무로 만든 비행인데 그 글라이더라는 글라이더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른가요? 네. 아. 병력 수송기입니다. 아, 네. 글라이더야 한 명, 두 명이 네. 글라이드 하는 거지만 아. 이 비행기의 경우에는 수십 명의 병력을 수송하는 비행기인데 네.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100m 이하 저공 비행을 감행해서 잠입할 수가 있죠. 특히 또 우리 서울은 하도 대도시가 돼서 네. 어느 지역에서 비행기로 뜨기만 하면 어느 정도 훤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으로 날라오면 서울이죠. 그렇죠. 밤에.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과거와 현재가 시대가 아무리 지나갔다 해도 기습 공격의 뜻이 있는 자들은 그 수단 방법을 강구해내고 실시해낼 수가 있죠. 네. 근래에 근세사에 들어와서는 어떤 기습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근세사에서는 우선 그 진주만 공습을 성공리에 해낸 일본 해군 항공대가 있고 네. 또 소련의 경우에서는 위성국을 침공하는 것으로 헝가리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잘 침공해냈으며 아하. 비위성국조차도 침공해 들어갔으니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하. 중동전에서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성공했고 네. 그 이후 10월 전쟁에서 이집트가 성공을 했고 네. 실패작으로 본다면은 뮌헨 올림픽 참사 사건, 아. 또 미국의 경우 이란 인질 구출 시도, 네. 또한 엔테베 작전 같은 것은 그 기습 작전의 귀감으로 볼 만큼 아하. 훌륭히 성공한 것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상될 수 있는 미래 기습 작전의 형태는 어떤 양상이겠습니까? 미래전이라면 이제 과학전이고 입체전이 됩니다. 네.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그 연합작전이며 네. 또한 그 현지군 투입군의 네. 합동작전으로 이어지지요. 과학병기는 총 동원되고 네. 전군의 전 실력이 총 발휘되는 것을 미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시간은 처절하고 급박할수록 좋죠. 네. 우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벌써 세계 여론이 그 전쟁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런 전에 그냥 끝낸다. 그렇죠. 공격 측에서 기습으로 빨리 성공하고 끝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도 그게 12시간 내로 끝냈죠? 그렇습니다. 어허. 12월 28일이 채 가기도 전에 전쟁은 끝났다 이거죠. 12시를 봤습니다. 12시를. 네. 정오. 네. 그럼 그 기습 공격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그 무경고 습격. 네. 습격을 하는데 전혀 경고 없이 나타납니다. 네. 비밀리에 준비했고 비밀리에 진행했기 때문에 네. 그 충격적 그 경악적 충격의 효과를 노립니다. 아하. 둘째로 적지 내부에 돌연 출현하는데 네. 우리 속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공포와 혼란을 조성시키죠. 그렇죠. 또 끝으로 그 일순대파 짧은 시간 내에 처절하게 파괴시켜버리므로 그 아군으로서는 그 기능이 마비되어서 수습책을 쓴다든가 저항을 한다든가 재기할 수 없도록 단시간 내에 성공을 거두고 끝나는 것을 바로 기습공격이라고 합니다. 아, 앞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습공격으로 성공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기습공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성공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역시 싸움은 이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 앞으로 그 미래 전쟁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그 입체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네. 좀 그걸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 전쟁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그 입체 전쟁이라는 거, 과학 전쟁이라는 거, 기동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신속해집니다. 네. 백리 행군을 해서 열흘을 갔다. 열흘을 갔다 그런 말씀은 이제 안 나오죠. 아하. 그다음에 무기 체제가 정밀하기 때문에 말했으면은 들리고 움직였으면 보이고 아하. 보이거나 들렸으면 맞고 아하. 맞으면은 부상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는 거죠. 아주 직사하고 네. 현대전에서는 그 살아남기가 어렵죠. 네. 근데, 또한 그 네. 화력, 파괴력은 필설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요새 그 주먹만한 포탄 하나가 55톤짜리 탱크를 뚫고 들어가는데요. 네. 그 탱크의 두께는 어른 팔 반 길이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철판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터지는데, 들어간 다음에 또. 네, 그 탱크가 55톤짜리가 들썩 떴다 주저앉죠. 그러한 주먹만한 폭탄이 5만 개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네. 그런 상태의 전쟁. 역시 그것이 참 임선생님 쓰신 대로 86년 12월 28일에 이 땅에 온다면 그야 참 인류의 비극이겠죠. 근데 한 가지는 왜 그것이 국지전으로만 날 겁니까? 그것이 세계 전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까 그 북괴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네.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너무 부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제한 전쟁을 북괴로서 해낸다면은 네. 서울을 포위하고 우회하고 서울이 자기들 영향권 내에 있는 한, 네. 또 금강 이북 지역쯤에 확보가 자신이 있는 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까지 오랜 전쟁을 치르려고까지 들지 않고 네. 협상의 기회를 노리고저 우선 취해놓은 행동이 될 수도 있죠. 협상에. 그렇군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는다는 얘기죠. 네. 물론 오늘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이명창 씨가 쓰신 그 가상의 시나리오의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얘기고 결코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이 방송을 도중에서 보신 분이 오해하실까 봐 두렵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안심하시고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전제한데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질문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분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겠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오판 가능성은 어디에 근거된다고 보십니까? 김일성이 실패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오판이라고 김일성이 오판을 했다고 그러지, 오히려 김일성의 경우에는 아마 자신이 있어서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자신이 서는가? 남한의 전국의 불안정, 경제의 침체, 민심의 소우, 사회 불안정, 이러한 경우, 또는 그 미군이 남미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서구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 그런 때가 온다면 더욱 좋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겠어요? 선생님의 유익한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외국에서 보는 한반도 정세의 시각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얘기가 제 대답에 좀 빗나가지만,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소련을 볼 때 소련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강국으로 어떠한 일에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지만, 소련인들이 소련 내부에서 밖을 내다볼 때는 완전히 소련이 적국으로부터 포위당해 있는 것 같은 그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몰랐죠.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강국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숙명적인 만성감, 그런 게 젖을 수도 있으나, 또 실제로 지금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데, 이 각박스런 세계 정세 속에서 밖에서 한국을 볼 때는 정말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관적이어야 하는가? 우리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경우, 아랍 제국의 땅을 비집고 들어가 앉아서 버틸 수도 있는데, 우리는 10배가 아니라 100배 더 잘해낼 수도 있죠. 여러 젊은 분들의 노력과 앞으로의 해낼 과제입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어느 분 있을까요? 질문하시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보십니까?
직답을 드리죠. 한반도의 전쟁이 또 온다고 보는 것이 아니 온다고 확답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우리 옛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죠. 이 군사학 구절이 있습니다. 설마가 기습 공격의 근원이라. 전쟁 안 오리라고 자꾸 우리가 믿고 있으면은 바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습을 해내오도록 조장해 주는 셈이 되죠. 이 책에서 제가 전쟁이 자꾸 온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올 가능성이 커가더라도 더 커지더라도 우리의 각오와 아는 바 준비 상태가 있는 한 그 전쟁 억제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주장했지 이 책을 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이 온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저의 목표는 전쟁 억제였지 전쟁 예고나 경고는 아니었습니다. 경고에 그치진 것만은 아닙니다. 네. 전쟁 억제 이러한 가상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미리 예언하셔서 네. 억제할 수 있다. 그렇죠. 네. 한 분만 더 누구 질문하시죠. 하시겠어요? 오늘날 우리 국가나 국민이 갖춰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온 국민이 대동단결 합심해야죠. 단독 군대가 동력으로 훌륭한 군대가 몇 차례 전투에 성공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지지 없이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쟁 9대 원칙이라고 있었는데 그 국민 지지라는 사항이 10대 원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내 여론이 분분하고 서로들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초대강국이 월남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또한 자기들의 말할 때는 혁명전쟁이라고 하고 또 독립전쟁이라고도 하지만 대영 제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것도 그 영국 런던 내에서의 그 국민 여론이 지지 없고 분분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때는 또 그러한 덕을 보았죠. 그러니까 국민 지지, 대동단결, 합심 그러한 그 자세가 중요하죠. 좀 이야기거리로라도 말씀드리자면 그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침공했을 때 그 우선 그 방송국 직원들 또 전문적 방송국 직원이 아니라도 라디오를 조정할 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각자 라디오를 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숨어서 단파 방송으로 그 현 정세를 서로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헝가리와 달리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침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주민들이 그 소련군들이 진입하면서 그 진입로의 그 도로명패를 보고 따라오는데 360도로 도로 명패를 한 바퀴 돌려 바꿔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 전차 사단 하나가 36마일이니까 한 60km, 한 150리를 체코슬로바키아 안으로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왔는데 한 바퀴 돌아 나가고 보니까 그 원래 침공 개시 지역에 돌아와 있었다든가 그렇게 그 온 국민이 용감하게 단합해서 우리가 다 모여 뭉쳐 싸우리라 그러한 자세와 정신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알고 쳐들어올 수는 없는 게 기습공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습공격의 요소를 저지시키는 것이 그 국민의 단합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실 때 전쟁 수행의 9대 원칙에다 하나 플러스해서 10대 원칙이 된다 이랬었는데 네. 그럼 그 9가지는 뭡니까? 9대 원칙이라면은 저 대학생들이시고 군인이 아니니까 재미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첫째로 목표가 분명해야죠. 전쟁 목표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죠. 그 다음에 명령이 간단 분명해야 됩니다. 네. 간결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간명. 복잡한 명령은 이뤄내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공세적인 행동을 취해야지 수세나 방어로서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공세.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동을 해야죠. 네. 한 자리에 앉아서 안 되거든요. 자꾸 여기저기 움직여야지. 그러면서 지휘는 단일 지휘관에 의한 그 명령 계통이 단일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휘 계통 통일. 공세를 취하고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주요 지역의 병력을 집중시켜야 되죠. 그래서 집중. 그 다음에 집중 주요 지역을 위해서는 딴 지역에서는 병력을 절약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력 절약.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던 기습. 기습. 네. 적의 기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 방어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경계. 네. 임 선생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아버님이 충남 부여십니다. 아, 부여세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그 국적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적은 미국입니다. 미국. 예. 미국에 건너가신 지는 언제쯤이었습니까? 1963년입니다. 63년에. 네. 그럼 가셔서 공부를 쭉 하셨겠군요. 저 나름대로 했다고 그럴 수 있죠. 네. 공부하시면서 없이 애쓰셨다는 말씀도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고학을 하셨나요? 네, 그 고학이라는 게 쓰라린 배움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들 고학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고생들 많이 하셨겠지만 네. 일해서 저 학비 벌어서 공부하고 그랬죠. 네. 그건 자신이 다 마련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군사학을 전문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원래 군사학이라는 그 조그만 연구 분야가 아니라 역사학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전공했으며 역사 지난 나라의 인간들의 일들 네. 오늘 내일로 엮는 그러한 역사에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떤 분면 하셨습니까? 동양, 서양사? 세계사라고 세계사. 말씀드려야죠. 예. 그러나 이제는 저 한국사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사. 앞으로는 한국사에 관해서 철두철미하게 제가 공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국사를 공부하시게 된 그러한 동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글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그 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꾸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싶은 게 본능인 것 같습니다. 기소 현상이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사를 하시겠으면 어떤 부면에 공부를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중국의 영향이라든가 네. 그 한국 왕정사라든가 그 제가 우리 선조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일, 네. 또 강력하게 적의 외침을 막아냈던 문부를 겸비한 우리의 영웅들 네. 그런 것에 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공부는 어느 학교에서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곳에 돌아다녔는데요. 네. 워싱턴 D.C., 펜실베니아주, 사우스다코타, 뉴멕시코주 여러 곳에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가족은 지금 어디 계시고?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네. 아기들이? 아기들 딸들입니다. 따님은 또 네. 보고 싶으시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거 1986년 12월 28일 이게 뭐 꼭 제가 책을 들으니까 책 선전이나 하는 듯 싶습니다만 결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도 놀래가지고 제가 참 관심을 가졌고 또 아마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저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임 선생님 모시게 됐는데요. 이 쓰신 작가로서 뭐 하실 말씀도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젊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책을 쓴다는 것 자체를 대단하게 대견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책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주제가 잡히고 자기가 그거에 관한 모든 책을 완전히 많이 읽고 소화를 시키면은 자기 지론도 펴지고 일가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개 그 천재, 세계 명작을 창조하는 소설가가 아닌 한 우리들 머리는 다 엇비슷한 것이어서 그 헌되는 노력이 있으면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천상천하에 새로운 것이란 없다라고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 보아도 플라톤? 네. 플라톤이 한 말에 주석을 다른 거에 불과하다든가 맹자님이 다 하셨던 말씀이 다 이럴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그 시험 방식이 객관적으로 그 짤막한 정답 하나 뽑아 올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독후감 보고서 작성, 논문 발표
그러한 훈련이 된다면은 이 책을 써낼 수 있는 능력은 쉽사리 여러분들도 다 습득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 항상 떳떳하게 비굴하지 않게 각자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감히 말씀드리면 인생 철학 아닌가. 좀 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뵙기에는 아직도 앞길이 멋진 참 희망이 크신 임 선생이신데요. 앞으로의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거듭 말씀드린 대로 역사 공부 좀 많이 하고 또 그 문물을 겸비한 영웅들을 찾아서 배우고 네. 제가 인간 심리학도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다든가 쓰고 싶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그러시겠죠. 이 책 1986년 12월 28일 외에 다른 책도 펴내셨습니까? 네, 제가 그 영어 배우는 책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영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군, 미군 간의 연합작전 시에 공용될 수 있는 그 연합작전 군사영어 사전을 하나 만든 적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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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처음에도 여쭤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적은 미국이시고 또 우리나라에 고국에 와서 계신데 이와 같은 책을 쓰시게 된 그 참 마음속에 그 기반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지식이 힘인데 네. 제가 뭐 저 혼자만 알고 남들 몰라서 모르게 하고 싶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바를 혹 나누어 갖고 듣고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네. 기꺼이 책을 써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가지신 지식을 같이 나누어 보시겠다는 네. 그러한 뜻으로. 그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꼭 이 책을 통해서 꼭 임 선생이 우리 독자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그건 무엇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과거지사,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교훈을 항상 배워두고 앞으로는 똑같은 그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 한국 정세에서 한반도 내에서 북괴군의 기습 공격이 가능한 일이라면 지난날에 있었던 성공적 기습 공격 얘기를 모아서 전부 연구 분석해서 알아둠으로써 그러한 시도를 억제하고 방지하고 또 온 국민이 그러한 경각심을 고취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는 옆으로 쓸어버리고 계속 앞으로 우리 장래, 국가 장래의 그 중대사인 그 여러 대사에서 힘차게 밀고 나가자. 이러한 뜻으로 조그만 이러한 기습 공격의 위험성 정도는 그렇죠. 제가 책으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러한 그 감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대담 도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내므로써 또 혹시 지금 우리는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을 뻔했던 일이 막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도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네. 글 쓰시는 것도 좋았지만 또 그와 같이 참 나라의 걱정, 우리 민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 참 내 동포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신 것은. 오늘은 책 1986년 12월 28일을 써내신 제2의 6.25의 비극을 예견해서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쓰신 군사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역사학도이신 임영창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